단 3분짜리 한국 영상 하나에 중국 전역이 뒤집혔습니다. 조롱하려던 기자는 끝내 눈물을 흘렸고 생방송 중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몰랐던 나라였습니다. 믿기 힘드신가요? 오늘 보여드릴 이야기는 중국 최고 방송인이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겪고 무너진 단 하나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7일간의 충격적인 여정을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류하오입니다. 중국 상하이 방송국 다큐멘터리국 소속 PD로 방송계에 몸담은 지 올해로 17년째죠.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진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처럼 보이는 장면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실에는 찬 공기와 뜨거운 야망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이제 일본은 지겹고 미국은 부담스럽다. 그 틈에 애매하게 낀 한국. 이젠 희화화할 타이밍이지 않겠나? 홍 부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주변에는 피식 웃는 소리가 번졌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인정할게요. 우리 방송은 진실보다 시청률이 먼저였어요. 다큐 제목은 번쩍이는 외형, 위태로운 실상 어때요? 작가진의 농담 같은 제안이 곧 공식 타이틀이 되었고 한국을 포장지뿐인 나라로 묘사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주어진 역할을 그대로 써요. 서울 도심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실업률, 청년 우울증, 자영업 폐업률을 나열했고 출연자 리스트에는 일부러 불만 가득한 교민을 섭외해 넣었죠. 류 PD, 카메라 각도는 불쾌할 정도의 현실을 잡아내야 해. 그래야 먹혀. 홍 부장의 지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찍은 건 현실이었나 아니면 환상이었나? 그 의심은 아주 잠깐이었고 다시 스크립트에 집중했습니다. 3분짜리 영상이지만 딱 우리가 원하는 내러티브로 맞추기로 했죠. 그게 제 전문이었으니까요. 긴 말을 짧게 만들고 사실을 자막으로 왜곡하고 감정을 조작하는 음악으로 포장하는 일. 그게 바로 류하오 PD. 제 존재 이유였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고 촬영팀에게 장비 체크를 지시하고 이번엔 시청률 5 넘기자며 부장과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그 누구도 몰랐죠. 그 3분짜리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요. 그것도 아주 평범한 분식집 아주머니의 눈빛 하나가 전부였다는 걸요. 비행기는 정시에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조용히 고개를 들며 생각했죠. 그래봤자 공항이지. 어디나 비슷하겠지. 하지만 공항 건물로 들어선 순간 첫 장면부터 계산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광판은 정확했고 자동 출입국 심사는 속도감 있게 작동됐어요. 대기줄도 질서정연했고 안내 요원들은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장면은 빼자. 너무 자연스러워서 클로즈업할 것도 없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썹을 찌푸렸죠. 카메라는 아직 꺼진 상태였어요. 좋은 장면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그 기준은 언제나 문제적 장면이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 택시를 잡았어요. 중년의 기사님이 웃으며 인사했죠. 중국에서 오셨어요? 요즘 중국 손님 많아서 간단한 중국어 배웠어요. 니하오.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역 근처 호텔로 부탁드립니다. 택시는 매끄럽게 고속도로를 달렸고 도로 위의 풍경은 조용한 질서 그 자체였어요. 차선 변경도 경적 소리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도시. 서울은 생각보다 공기가 맑네요.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기사님은 100m 너머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미세먼지 심했죠. 근데 다들 노력해요. 요즘은 전기차도 많고요.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베이징의 회색빛 하늘이 떠올랐어. 이 장면은 쓰지 말아야겠다고 판단했죠. 중국과 비교될 수 있는 장면은 되도록 안 쓰는 게 좋다는 자기 검열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한 후 제작팀과 회의를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촬영 시작합니다. 첫 장소는 지하철역, 그 다음 자영업자 인터뷰. 강남 쪽은 너무 깨끗해서 지향하고 회색빛이 느껴지는 곳으로 골라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작가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PD님, 근데요. 저희가 공항에서부터 본 풍경이 너무 매끄러웠던 것 같아요. 어딜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노트북을 덮으며 답했죠. 착각하지 마. 영상은 현실이 아니야. 우리는 현실처럼 보이길 바라는 장면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을 잊지 말자. 작가는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고개는 숙인 채 노트북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 한 병을 사고 계산을 하는데 점원이 봉투를 건네며 또박또박한 중국어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순간 제 손이 잠시 멈칫했죠. 익숙했던 무표정의 도시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향해 눈을 마주치고 말을 걸고 가끔 웃었어요. 이건 분명히 연출된 게 아닐 텐데. 방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촬영 계획서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걸 정말 이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목적은 명확하다. 감정은 버려. 이건 다큐멘터리잖아. 그런데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예정된 촬영 장소로 향하던 중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강한 바람에 우산이 뒤집히고 카메라는 비닐에 쌓였고 결국 차량도 우회해야 했죠. 덕분에 잠시 짬이 생겼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한 골목 안으로 들어섰어요.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골목. 작은 빨간 간판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연희분식 떡볶이 2,500원. 원래라면 스케줄에 없는 행동은 금물이지만 이상하게도 그냥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내부는 오래됐지만 따뜻했고 가스불 위에서 떡볶이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할머니가 조리대를 닦다 말고 저를 보며 말했죠. 비 피하러 오셨나? 우산도 젖으셨네. 앉아요. 따뜻한 국물 금방 드릴게요. 그 순간 카메라는 가방 안에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음성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떡볶이 하나, 김밥 하나 주세요. 한국말, 아직 조금 어색하네요. 할머니는 웃으며 김밥을 말기 시작했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에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아유, 요즘은 외국 손님들도 많아졌어요. 우리 아들도 다큐 만드는 일 했거든요. 카메라 들고 전국 돌아다녔죠. 그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방송 하셨던 거예요? 그 친구, 지금은 없어요. 다큐 찍다가 산간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할머니의 말은 너무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김밥을 자르던 손도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 가게 하고 있어요. 어쩐지 그 애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 일도 참 좋아요. 사람들이 와서 먹고 웃고 가는 거 보면서 아프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떨구고 있던 제가 문득 본인의 손에 남은 카메라 흔적을 보았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찍고 있는 걸까? 잠시 후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비오는 창밖 풍경과 어우러진 그 한 그릇은 제 17년 방송 인생에서 가장 생생한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화면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장면 방송에 쓰지 못하겠죠. 너무 인간적이니까요. 할머니는 제 말을 못 알아들은 듯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날 하루 저를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계산을 하며 돈을 건넸고 할머니는 거스름 돈과 함께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떡볶이 국물 조금 담았어요. 감기 들면 드세요. 외국 와서 몸 아프면 서러우니까. 그제야 눈을 들었고 자신도 모르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가게를 나서며 작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PD님, 방금 장면 녹음하신 거 쓰시려고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어폰을 귀에 꽂고 방금 녹음한 음성을 다시 재생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 김밥 써는 소리, 조용한 떡볶이 끓는 소리. 그건 방송용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삶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기획서를 고쳐보기 시작했어요. 비정한 도시의 이면 조용한 온기, 그곳에 사람이 있다 제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고 있었죠. 떡볶이의 여운이 채가시기도 전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노트북을 꺼내 오늘의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존엄, 도시의 미소, 인간적 장면, 정리 필요. 손끝은 무심히 타이핑을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죠. 그리고 계산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지갑이 없다. 주머니, 가방, 노트북 케이스, 모든 곳을 뒤졌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중국 신분증, 출장 경비카드, 현금, 제 신분과 자유를 증명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작가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혹시 떡볶이집에 두고 오신 건 아닐까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여긴 호텔 오기 직전 카페야. 아마 여기 어딘가였을 거야.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지갑 같은 거 발견된 게 있을까요? 방금 제가 앉았던 자리 근처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카운터 옆 서랍을 열었죠. 그리곤 조심스럽게 한 검은색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거 손님 거 맞으세요? 화장실 세면대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카드 여러 장, 현금 그대로 있어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조심스레 지갑을 열어보자 그 안에는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얼굴이 기억나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중국이었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속으로 아무런 확신도 할 수 없었어요. 팁이라도 건네려 했지만 직원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당연한걸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단순한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지녔던 사고방식에 대한 사과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 작가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PD님, 한국 좀 달라 보이시죠?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야. 시스템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습관이야. 이 나라는 믿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어.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처음으로 제가 만든 방송 원고를 꺼내 찢기 시작했어요. 그 종이 조각들 속엔 지갑 도난율, 불신 사회, 공공질서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손으로 새롭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는 정책이 아니라 문화였다. 누가 보든 말든 지켜지는 질서. 그건 공포가 아니라 예의였다. 그날 밤 작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삼성전자 일정 그대로 가자. 하지만 접근은 바꾸자. 비교가 아니라 관찰로. 작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PD님, 오늘 지갑은 사건이 아니라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침대 옆에 지갑을 놓고 오래도록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하나씩 켜지는 아파트 불빛, 정지된 신호등 앞에 선 택시, 그리고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이게 한국이란 나라의 방식이라면 나도 다르게 찍어야겠어. 다음 날 아침, 단정한 셔츠를 입고 촬영 장비를 다시 점검했어요. 이번 촬영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단순했어요. 삼성도 옛날 같지 않다는 내러티브를 위한 장면 몇 컷, 그리고 중국의 신흥기업과의 비교용 자료를 모으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갑 사건 이후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비교보다 관찰에 집중하려 했고 무언가를 끌어내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정직한 풍경을 담아내고 싶어졌어요. 삼성전자 본사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과 그 규모에 먼저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다가와 정확한 발음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류하오 씨 맞으시죠? 저희가 준비한 중국어 안내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어에는 중국어 가능한 안내 담당자가 함께 하실 거예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사전 등록을 하지도 특별 요청을 넣지도 않았거든요. 그저 촬영을 위한 일반적인 기업 방문 신청을 했을 뿐이었죠. 어떻게 제 이름을 정확히 신청하실 때 여권 이름으로 등록하신 걸 기반으로요. 보안 등록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되거든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환대가 아니라 시스템화된 존중이네. 보안 절차를 마치고 내부로 들어갔을 때 제 시선은 더욱 넓어졌어요. AI 시스템부터 반도체 클린룸, 전기차 배터리 연구동까지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이건 한국이 아니라 미래다라는 감상이 밀려왔습니다. 가이드는 설명했어요.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소라는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물었습니다. 왜 전기차에 올인하지 않고 수소차를 병행하죠? 한국은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일수록 선택지를 줄이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제 눈에 스친 건 전략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점심시간 직원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는 국적이 다른 직원들이 한데 어우러져 식사하고 있었죠. 외국인 직원 비율이 꽤 높네요. 저희는 국적보다 기여도를 봅니다.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 함께합니다. 그 순간 멈칫했어요. 중국의 기업 문화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거대한 상명하복 구조, 나이 중심 위계 질서에 익숙한 저에게 이곳의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는 이질적이면서도 부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 연구원과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 연구원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한국의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의 손과 발이에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 같은 존재죠. 그 말은 그동안 제가 그토록 외면해왔던 진짜 힘을 드러내는 문장이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나오던 길, 가이드가 작은 기념품을 건넸습니다. 별건 아니에요. 오늘의 기록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해서요. 그 안엔 삼성 반도체 초기 모델이 작게 복제된 US 들어있었고 뒷면엔 제 이름이 한글로 새겨져 있었어요. 잠시 US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준비된 환대가 아니라 존재를 기억해주는 방식이네요. 차에 올라타자 작가가 물었어요. PD님, 오늘 촬영한 거 본사에선 기대 안 할 것 같은데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야.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진짜 다큐를 찍은 날이었어.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삼성에서 받은 US 노트북에 꽂고 촬영한 영상들을 천천히 되돌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막도 없이 BGM도 없이 그냥 장면 그대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엔 거대한 기술력과 거대한 정적 속 따뜻한 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화면으로는 담을 수 없는 나라다. 그걸 나는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다. 호텔로 돌아온 밤 삼성에서의 촬영을 정리하려 했지만 가방에 있어야 할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갑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떠올랐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엔 끝일지도. 혹시 택시에 두고 내린 건 아닐까? 하지만 호출앱도 없고 차량 정보도 알지 못했어요. 중국이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상황이었죠. 마지막 희망으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친절하게 대응하며 몇몇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10분 만에 이렇게 말했어요. 기사님이 보관 중이래요. 곧 이쪽으로 오실 겁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경찰관은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대부분 이렇게 돌아와요. 이건 한 사람의 선함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신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25분 뒤 회색 택시가 도착했고 기사님은 핸드폰을 조심스레 건네주셨어요. 좌석 틈에 끼어 있더군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사례금을 건네려 했지만 기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울렸어요. 중국에선 정직한 행동이 특별함이지만 이곳에선 정직함 자체가 기본값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거든요. 돌아오는 길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장면은 마음에 새기고 싶었기 때문이죠. 작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한국에서 본 건 경제가 아니야. 신뢰의 연습이 일상이 된 사회였어. 노트북을 켜고 인터뷰, 거리, 아주머니 목소리가 담긴 파일들을 처음으로 편집 없이 재생해봤습니다. 자막도 음악도 없었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다큐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 일정표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BS 방송국 방문.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가 속한 언론을 다시 보기 시작할 시간이야. 나는 기자인가 연출가인가. 다음 날 여의도 KBS 방송국을 찾았어요. 이 방문은 원래 데뷔용 장면을 위한 촬영이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PD는 따뜻하게 인사하며 안내했고 제 이름과 일정은 정확히 준비돼 있었어요. 사소한 응대 속에서도 존중이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뉴스룸에 들어서자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열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자들. 물었어요. 보도에 정치적 제약은 없나요? 가이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있죠. 하지만 보도의 윤리는 외부보다 우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하니까요. 생각했어요. 중국에서 회의는 지시의 복사였는데 이곳은 진짜 질문이 오간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약점만 다뤘어요. 이번이 첫 방문인데 많이 달랐습니다. 따뜻했고 스스로를 감시하는 언론이 있었죠. PD는 묻습니다. 그걸 방송에 담으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직도 기자라면 그래야겠죠. 간담회에선 한국 언론의 한계도 공유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했어요. 중국 보도는 한국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려 합니다. 그 말에 조용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녁엔 전통 한식당에서 식사가 이어졌고 물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이렇게 따뜻하죠? PD는 답했습니다. 작은 나라로서 다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오래 했거든요. 그날 밤 SNS에 이렇게 남겼어요. 내가 본 한국 언론은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기자는 확성기가 아니라 시민에 귀여야 한다. 마지막 촬영지를 향해 떠났습니다. 남산타워. 그곳에서 이 여정의 가장 따뜻한 결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출장 마지막 날 가벼운 카메라 하나만 챙겨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버스 기사님은 외국인인 저를 알아보고 느린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아요. 그 말이 어딘가 뭉클했어요.
카메라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인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던 중 노부부와 마주쳤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어요? 저희도 베이징에 다녀왔어요. 음식도 사람들도 참 좋았죠. 할머니는 말했어요. 우린 서로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한마디는 제 오래된 편견을 녹였습니다. 전통시장을 걷던 중 상인이 기념품 열쇠고리를 덤으로 쥐어주며 말했어요. 다음에 또 한국 오세요. 한국어로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갑니다. 호텔로 돌아오자 전화가 울렸어요. 오늘 저녁 뉴스 생방송 준비됐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가 물었어요. 한국의 현실 직접 보고 오셨다지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알던 한국과 달랐습니다. 잃어버린 지갑도 핸드폰도 다시 제 손에 돌아왔어요. 그건 운이 아니라 이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말을 자르려 했지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단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이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작가장이 말했습니다. 선배, 이제 정말 기자셨네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듣고 싶은 말이 아닌 전해야 할 말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며칠 후 제 책상엔 남산 사진과 김치 한 통,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제가 다시 기자로서 시작하게 된 이유의 기록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제 3분짜리 다큐멘터리는 중국 전역에 방영됐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시청률은 %를 기록했죠. 원래의 기획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이것이 진짜 다큐멘터리다. 드디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한국을 보여줬다. 한국과 중국 경쟁이 아닌 배움의 관계로. 홍 부장은 처음엔 화를 냈지만 결국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류하오, 자네 돌아왔구먼. 17년 만에 진짜 기자로.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도 그 떡볶이집 할머니가 주신 국물 봉투가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카메라를 들기 전에 결론을 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먼저 보기로 했어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차기 프로젝트 기획서가 놓여 있습니다. 제목은 진실을 찾아서 우리가 몰랐던 이웃들의 이야기. 이번에는 편견 없이 세상을 담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니까요. 때로는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오듯 잊었던 진실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진실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보려 하지 않았을 뿐. 류하오, 중국 상하이 방송국 다큐멘터리국 PD의 7일간의 여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작은 분식집 아주머니가 김밥을 말고 있겠죠. 그 소소한 일상 속에 세상을 바꿀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